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형 가치투자의 윤유석입니다. 가치투자 일단 따분하시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죠. 가치투자 그러면 장기투자, 지겨워. 세계적인 투자자의 대가들이 모두 여기서 나왔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잃어서도 되는 사람들은 있어요. 20대, 30대. 그것도 경험이니까.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게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의 경험이잖아요. 차트 보고 단타 치는 거, 이거 해도 돼요. 그런데 40대 후반, 50대에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잃어서는 안 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짓들이 되게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 주식시장에서.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돈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가 손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잃을 만한 종목에다가 투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묻지마 투자, 뉴스 보고 장밋빛 전망에 그걸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연령대가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한 50대 이상이시죠? 그렇죠? 50대, 60대, 70대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40대 후반은 조금밖에 없을 거예요. 초반은 별로 없을 거고, 20, 30대와 40대 초반은 아마도 차트 보고 단타 치고 뉴스 보고 단타 치고 돈 잃으면 손절하고 에이 나하고는 안 맞네, 진정성 없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 나의 꿈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진급이 1순위니까, 집을 사는 게 1순위니까. 허나 노후를 좀 있으면은 퇴직을 앞둔 50대에서부터는 예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후를 준비를 하시고 노후를 지금 즐기고 계시는 60대에서부터는 예의가 달라집니다. 투자의 목적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노후가 비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의 노인들의 이 자살률이 OECD 국가 1위입니다. 이게 12년째 1위예요. 13년간. 네, 올해 해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지금 상대적 빈곤감이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안 좋아서? 아니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안 좋습니까? 좋죠. 근데 처자식들한테, 자식들한테 모든 거를 다 주고 나니까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런 정서가 아직까지도 있죠. 자살 1위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2위는요, 지인과 멀어져서, 가족과 멀어져서가 2, 3위입니다. 그런데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요, 가족과 멀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튼 경제적 어려움이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1위에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연입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게 문제는 그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것까지는, 첫 발을 디디는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주식을 이상하게 하세요. 이상하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투자한다는 게 이게 문제고,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이게 굉장히 근원적인 얘기를 지금 하려고 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오늘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의 기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눈앞에 보이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일단 그것부터 진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미수를 써서 대출
받으셔가지고 전략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경력 20, 30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과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급, 마스터들이나 하는 행위고, 그냥 단타 치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돈 좀 더 끌어다 쓸까? 몰빵, 포트폴리오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 치는 거, 이거 3대 이거 하시는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주식 투자한다. 나 요즘 뭐 샀다.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누구 눈에는, 저 같은 사람들 눈에는 도박꾼으로 보여요. 아니, 도박이랑 이게 카지노하고 주식 투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단타를 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기업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단타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수급 보고 치는 거잖아요. 몰빵, 인생 한방, 로또 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스까지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정신 나간 행위예요. 자, 이건 누가 한다? 20대, 30대 해도 돼요. 왜? 잃어도 그 다음 달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잃어도 되니까. 그리고 경험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그럼 나는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가치 투자가 있구나.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50대에서부터 지금 은퇴해가지고 노후자금 그거 들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10년 동안 이거 한 뒤에 나중에 6, 70대 가지고 같이 투자해야지. 돈 다 잃고 나서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 심각한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개인을 위한 뉴스도 없고요. 개인을 위한 증권사 리포트도 없고요. 개인을 위한 증권사의 HTS 서비스도 없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 투자자 등발에다가 빨대를 꽂은 것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추천 뉴스입니다. 증권사 추천 뉴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발행한 리포트를 가지고 그냥 받아 쓴 거죠.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공짜로 발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들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요즘 내러티브라고 그래가지고 서사에 투자한다라고 하시죠. 거기에 속는 거죠. 그 종목이 비싼지 싼지도 모르고.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장밋빛 전망. 저는 지금 당장 이번에 한 달 뒤에 5월 달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쟁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의가 없이 어떤 종목들 이번에 2분기 실적 전쟁 때문에 물류 비용,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명확한 얘기는 없고, 현실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몇천 포인트 가네 마네, 외국인들 빠져나갔네 마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정 내가 들고 있는 종목, 그 산업에 대해서는 장밋빛 전망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가죠. 믿음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러다가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실적 무너지면서 주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 따라 사니까. 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면은 그 종목의 주가가 오릅니까? 올라갈 것 같나요? 그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떤 기관 투자자가 어떤 특정 종목을 사면은 기관 투자자가 이 종목을 향후 되게 낙관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사 모으는구나. 과거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 패시브형, 그러니까 지수 추종형 투자를 하고 있고, 알고리즘 매매를 하는 것, 그 부분이 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영혼 없는 매매입니다. 영혼 없는 매매에 우리가 거기 붙들려 가지고 같이 동참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등산하시고 그냥 막걸리 드시고 오히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즐기시는 게 낫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심심풀이 게임하듯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 아까 똑같죠. 도박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개인 투자자가 왜 게임을 하네요. 주식이 제일 재미있는데. 그 재미라는 거에서 벌써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주식은 진지하고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와 나의 미래와 나의 노후와 우리 가족 모두가 달려 있어요. 주식에. 이 재미로 한다고요? 진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손가락 근질거려가지고 못 참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진지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정말로 좋은 종목인 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오랫동안 담아두면은 굉장히 큰 자산 가치가 자산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근데 심심해서 못 들고 가요. 아니 연간 기대 수익률 만약에 50%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샀는데 야 이거 못 들고 가겠다. 한 달 동안 주가 0.5% 올랐어. 1%밖에 안 올랐어. 못 들고 가요. 심심풀이 때문에. 이건 투자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좀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근데 맞잖아요. 옛날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주변에 있는 제 후배들도 이래요. 아직도.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코리아 프리미엄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저도 좋고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되는 건 너무 좋은데 아니요. 근원적인 부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부의 노력과 어떤 체질 개선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완화가 된다. 다 끝난 거냐? 아니요. 안 끝났어요. 한참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투자를 앞으로도 평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야만 하고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금 S&P 500 볼게요. 미국 볼게요. S&P 500 같은 경우는 그 다우지수에 있는 종목으로만 일단 그 안에서 베스트 종목 같은 경우를 이제 편입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최근 14년 동안에 이게 2024년도까지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유동성 때문에 주가가 막 등락 있어가지고 그것이 옳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미국과 우리나라는 2024년도 그리고 2010년도부터 갖고 왔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에 수익률이 무려 1000포인트가 6000포인트까지 올라갔어요. 14년 동안에 이 지수 상승률이 무려 487%입니다. 이거를 연 단위로 볼게요. 연간 연평균 성장률 13%입니다. 정확하게 13.5%예요. 어마무시한 거죠. 은행 이자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은행 이자로 봐도 엄청난 거고 미국 국채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도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를 볼까요? 14년간 기껏해야 주가가 57% 올랐습니다. 지수가. 이거는 연평균 성장률 3%. 3%. 그 전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13%. 3%. 10%가 없네요. 이거는 그냥 은행 이자 정도 수준이네요. 은행 이자 조금 더 되나요? 이래가지고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가치 투자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알맹이 기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자 우리 지금 코스피 지수의 어떤 우리 한국 증시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좀 갖고 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로 지금 저평가가 됐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냐,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PR 1.4 평균보다 높은 수치였어요. 2023년도는 0.8 정도 수준이 평균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른 나라 비해 미국과 비교할게요. 미국은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3배인데 우리나라는 1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저만큼 저평가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청산 가치 수준, 영업 가치, 그런 가치, 브랜드 가치나 영업 가치, 사업적 가치는 모두 제외되고 그냥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나오는 부동산 팔아가지고 현금, 예적금 그거 모아가지고 가치를 매긴 게 딱 저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 최하위권이죠. PER 볼게요. PR이 14.16으로 이때 당시 2023년도인데 높은 편이었습니다. 왜?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때 약간 지수가 좀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오르니까 마치 PR이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저거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낮습니다. 형편없는 저평가입니다. 그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게 심했죠. 미국은 그 당시 이렇게 됐고요. ROE가 가장 큰 문제예요. ROE가. 이게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돈으로 돈을 조금밖에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ROE가 8밖에 안 되고 미국은 2배 가깝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디스카운트 원인을 말씀 먼저 드려볼게요. 낮은 ROE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돈 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죠. 이건 수익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요. 자, 100만 원 미천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8만 원밖에 못 벌었네. 8%. ROE 8%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자기 자본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8만 원 벌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같은 100만 원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15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머리에서 딱 봤을 때 같은 호떡집이야. 호떡집인데 어느 호떡집에다가 돈을 베팅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그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성실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성실성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고 빨리빨리 일하는 거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머리가 안 좋은가요? 아니요. 머리 똑똑해요. 그러면 공동체 의식이 부족할까요? 목표 지향적인 것이 남들 국가에 비해서 덜할까요? 아니요. 미국과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의 회사에서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희생을 합니다. 회사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잘 되니까. 그런 마인드가 아직까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MZ세대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때까지만 해도 회사에 지향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게 먼저였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걸 누구 탓하기도 뭐하고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문제고요. 아니고요.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배당이 왜 이렇게 낮냐? 제가 옛날에 이제 기자 활동을 할 때 거기는 이제 옛날에 그 중견기업 대표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돈을 그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는 겁니까? 배당하면 우리야 좋죠. 우리도 돈을 버니까 그 최대 주주니까. 근데 기업이 잘 나가다가 한꺼번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이 그랬죠. 롯데그룹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금 부자 탑 10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가지고 그 롯데타워를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까지 받고 좀 이런 문제 정말로 좀 창피한 일까지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 나갔던 기업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지금 배당 잔치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다람쥐 도토리 모으듯이 그냥 돈을 일단 쟁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점점 커져요. 수익률은 동일하고 자산이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있던 ROE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니까 자기 자본이 점점 커지잖아요. 배당으로 돈이 막 나가고 막 그래야지 자기 자본이 작아져야지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을 텐데 이게 이렇잖아요. 배당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당이 낮은데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특히 외국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에 대한 민감도를 그 리스크를 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배당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을 떠안고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배당이 낮으면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단타를 쳐요. 외국인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문제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 기업이죠. 그렇죠.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와서 가공을 한 뒤에 그것을 다시 되팔이하는 리셀러입니다.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러면은 우리나라 경제 최상위에 있는 산업 구조를 보게 될 때, 자, 반도체는 뺐어요. 반도체는 잘 나가니까 반도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산업을 볼게요. 자동차, 이게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성숙 산업이죠. 전 세계 자동차들 브랜드 메이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상위권에 달려가지고 기분은 되게 좋습니다만은 환율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일본하고 경쟁하면서 그 순위가 또 바뀔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이미 다들 갖고 있잖아요. 이게 새로운 뭐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뭐 전기차 시대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만큼 줄기 때문에 전기차의 성장은 사실상 왼쪽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지 사실상 교체이지 성장은 아니잖아요. 조선 쪽이요. 요즘 조선 쪽 잘 나가죠. 무려 20년 만에 온사이클이에요.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의 온사이클이다 15년 동안 손가락 빨고 있었고요. 조선 3사들 모두 15년 동안에 감자 모두 당했습니다. 유상증자, 감자 직원들 다 자르고 눈물 없이 못 들어주는 그 생존 스토리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기껏해야 지금 살짝 영업이익률 한 9%, 6%밖에 안 되는 돈을 지금 벌고 있는 겁니다. 화학이요? 요즘 보십시오. 화학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제는 뭐 사우디 같은 원유 생산국 그쪽에서 지금 석유화학 플랜트를 지어가지고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마저도 모든 것들을 내재화해서 이제는 우리나라한테 역수출을 지금 하고 있죠. 성장산업 아니에요.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게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뒤까지는 됐지만 그다음에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내재화하면서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철강 같은 경우도 성장산업 맞습니까? 아니죠. 디스플레이 성장산업 아니죠. 중국이 거의 다 쫓아왔잖아요. 이제 OLED까지 베꼈죠. 가전, 내구 소비재.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 업종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역량은 높은 것은 맞습니다만은 캐시카우, 그냥 돈을 꾸준히 옆으로 버는 정도 수준이지 성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쫄았어요. 쫄아가지고 돈을 흥청망청,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거를 흥청망청 돈 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돈을 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비대해지니까, 자산이 비대해지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배당도 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되는 거죠. 지수가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미래 가치가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산업이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국가가 어떻게 지수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현대차 주가를 볼게요. 자, 최근에 이제 2025년, 6년 들어가지고 최근에 유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가가 올라갔던 건 제외하고 과거에 평소 때 그때를 좀 갖고 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안 올랐어요.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부터 제자리 걸음.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자, 대표적인 수출주, 조선주 뭐 그 자리예요. 그냥. 떨어졌던 거 다시 회복. 화학주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있죠. 현대제철, 그렇죠. 대표적인
철강주가 그 수출주가 또 철강주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자제품 같은 거, 가전제품 같은 거 프리미엄 제품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 동안을 갖고 왔는데 20년 차트를 보여드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올라간 게 없어요. 두 번째 문제, 제가 지금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고 다 성숙산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 상승이 더디다.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뽑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저는 이게 변동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단타를 칠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자, 코스피 지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최근 2024년도 최근에 지수 이렇게 올라간 거는 유동성 때문에 약간 조금 열애를 하고 과거에 있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고, 이 올라간 뒤 그 뒤는 나중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한 변동성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요. 가치 투자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 안 돼요.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해요?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이게 연간 오르고 떨어지고 매년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돈 벌었던 거 이때 돈 다 잃고요. 이때 돈 벌었던 거 이때 다 잃고. 돈 벌었던 게 나중에 손을 피니까 벌었던 돈이 다 사라졌어요. 계좌에서. 장기 투자할 맛이 납니까? 안 되죠. 이 변동성 때문에. 이만큼 오르면 또 이만큼 떨어지고. 결국은 그래요. 여기서부터 오르긴 올라요. 연평균 2%씩 올라왔어요. 연평균 3%씩. 예? 여기서부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오르긴 올라요. 이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 그러면 금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겠죠. 예? 그렇죠. 물가 상승률, 우리나라 GDP 성장률, 그때 GDP 성장률이 2.5%였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냥 실물 가치가 증가하고 자산 가치 증가하는 정도 수준의 그냥 주가 상승이지 별다른 어떤 투자로 성과를 얻기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주목할 게, 이거는 대한민국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 성적을 끌어올리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기업들이 평균 성적을 갉아먹는 또 기업이 있겠죠. 우리는 누굴 고른다? 그 최상위 기업을 고르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스코어 평균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같은 데다가 ETF 같은 데다가 딱 하니 돈 딱 넣고 장기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자산이 축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이 투자할 필요 없어요. 그냥 S&P 500에다가 놔두고 들고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다? 지수에다가 투자하면 안 돼요. 요즘 뭐 최근에 뭐 ETF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의미 없어요. 결국 이 선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알짜 기업을 별도로 골라내야 된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현상이 이러니 우리는 가치 투자를 한다. 즉 최상위 종목을 핀셋처럼 잡아내야 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쉬워요. 그렇죠? 변동성도 별로 없죠. 그렇죠? 한번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성장이 나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의 편입과 편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능력이 안 되는 선수들은 그냥 퇴출. 좋은 신이 또 나왔어? 그럼 너 들어와. 마치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들 딱 선발전에서 한 20명 엔트리까지 포함해서 딱 해놓고선 이 약간 부상당한 것 같은데 퇴출. 쟤 요즘 잘 뛴대. 들어와. 그래서 최상위 그런 멤버들만 가지고 컨디션 최강인 멤버들만 갖고 있는 어벤져스 팀처럼 S&P 500이 최상위 컨디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로만 구성이 되니까 되는 거죠. 특히 그 S&P 500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가 기업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 수익성이 좋아요. 수익성 중심입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아요.
여기 있는 기업들이 수익성 관점. 근데 우리나라는 수익성 관점이 아니에요. 저희 있는 기업들은 그냥 매출 규모, 그냥 물량 많이 팔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낮고 앞으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개런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S&P 500의 특징은 해외 성장, 수익성 이런 부분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 상승률이 높죠. 일단 좀 구조가 좀 다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왜 지수가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안 오르고 변동성이 심한지에 대한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S&P 500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선을 중간에 쭉 긋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코스피 10개 종목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S&P 500 시가총액 12순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 자, 이제부터 제가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쭉 가서 자, 2개 표기를 했어요. 이 2개의 기업의 특징이 뭘까요? 자, 이제부터 표기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미국의 S&P 500 베스트 10 중에서 제조업은 달랑 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베스트 10 중에서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개가 다 제조업이에요. 미국은요. 제조업 2개밖에 없어요. 자, 제조업은 2차 산업입니다. 농축수산물이 1차 산업이죠. 그 다음부터 약간 진화된 게 2차 산업.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거. 그 단순 가공, 임가공해서 판매하는 게 2차 산업이죠. 3차 산업은요. 그보다 더 상위급에 있는 무형가치 서비스. 이제는 4차 산업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볼게요. 애플 같은 경우는 설계회사예요. 자기가 직접 조립 안 하죠. 그렇죠? 원재료 같은 경우도 떠안지 않죠. 엔비디아 설계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죠. 제조업이 아니죠.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브로드컴, 반도체 설계회사, 투자회사. 원재료가 없어요. 물류비용도 없고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 변동성이 없어요. 그렇죠? 원재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물건이 안 팔렸다고 재고자산 상각 처리가 나오지도 않죠. 그리고 웃긴 거 외상이 없어요. 돈부터 받아요.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가다가 영업이익이 꼬꾸라지는 이유가 매출은 발생했는데 돈을 못 받아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매출채권 손상. 실적에 대한 안정성도 있고요. 또 성장성도 높은 게 비용이 별로 안 써요. 비용을 별로 안 써요. 공장 같은 거 대규모 설비 비용이 안 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신규 소프트웨어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합니까? 공장 짓고 땅 사가지고 직원들 와장창 뽑아가지고 안 그렇잖아요. 옆에 그냥 새로운 팀이 필요해? 옆에 한 200평짜리 건물 임대료 주고 거기에 직원들 집어넣으면 되겠네.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뭐 제6공장 짓네. 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스 제6공장 지어가지고 대규모 캠퍼스를 짓잖아요. 이제 공장이라고 얘기 안 하고 캠퍼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공장을 초기 자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력도 뽑아내고. 그리고 물건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자 여기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2차 전지 같은 경우 배터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에 따른 원자재 비용이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만큼 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거죠. 그럼 뭐 수익성은요? 없죠. 임가공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얘들은 뭡니까? 없어요. 비용이 없으니까 매출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참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다 리스크 덩어리인데 현대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도 다 리스크 덩어리인데. 왜냐면 철강 가격이 오르면은 철강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차 가격을 확 올릴 수가 없잖아요. 가격 경쟁하느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진을 포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가격 많이 올랐죠. 지난해 4분기부터. 알루미늄 가격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좀 전쟁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고전압 쪽으로 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소재 쪽에서 알루미늄과 특히 이제 구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내장재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판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판가를 올리기가 좀 어렵죠. 경쟁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익성에서도 좀 둔화가 될 조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쟤네들 같은 경우는 뭐 전쟁이 터지든 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쟁 터지는 거하고 실적에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 정책의 어떤 그 증권 그 부분도 개선돼야 되는 거는 맞고 이번에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는 거는 반가운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산업 구조 자체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했죠. 이 비관 속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다는 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제조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어느 국가한테는 야, 대한민국 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좋아하는데 맞아요. 좋은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조업은 너무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불안해요. 신뢰를 못해요.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왜 그런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왜 그런지. 매출이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한된 생산량을 늘려야 됩니다.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기존 공장에다가 그냥 생산 라인을 더 추가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죠. 나중에는 땅을 새롭게 사가지고 대규모 공장을 지어요. 왜 대규모 공장이냐? 공장을 조금씩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니까 한꺼번에 미래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한꺼번에 큰 공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설비를 조금씩 투입하는 거죠. 아무튼 대규모 설비가 초기에 들어가요. 그럼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출은 그만큼 나오지도 않는데 갑자기 10년 뒤를 내다보고 여기서 대규모로 비용을 써버렸으니 그 비용 감당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공장 짓자마자 감가상각비가 와장창 쏟아지면서 영업이익이 뚝 떨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뉴스 보시고 그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턴어라운드 투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앞으로 생산 캐파가 이만큼 늘어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와 그래가지고 실적 좋아지고 매출 좋아진다라고 딱 투자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가 팍 떨어지잖아요. 왜? 영업이익이 팍 떨어지니까. 매출은 찔끔 나왔는데 공장 지었다가 매출이 확 올라가진 않아요. 찔끔 더 올라갔는데 비용은 와장창 쏟아지니까 영업이익이 뚝 떨어지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이런 데서 겪어볼 일이 아니에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엔비디아가 그래요? 설계사인데 공장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다 만들잖아요, 그거. 아마존이 그래요? 구글이 그래요? 어디가 그래요? 메타가 그랬으니까 뭐 공장을 왜 줘요? 초기 비용이 안 들잖아요. 또 다른 얘기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국내에 있는 제가 다 세어봤습니다. 국내에 있는 상장 기업의 66%가 제조업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은 참 개인들을 꼬시기가 너무 쉬워. 장밋빛 전망, 성장 스토리가 기가 막혀요. 제조업들이. 스토리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눈에 보여요. 공장도 있고 만드는 제품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도 보이고 근데 서비스 그러면 뭔가 뭐예요? 얘네들이 성장하는지 안 하는지 뭔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제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요. 또 제조업 자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거기서 많이 당합니다. 제조업에서. 그래서 제조업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두 번째, 제조업의 본질은 유형의 상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원재료가 들어오고 원재료를 수출하기도 하고 물류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전쟁 터져가지고 유럽 쪽으로 가는 그쪽에 차단이 됐죠. 수에즈 운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를 삥 돌아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임료가 거리가 톤마일이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뭐 거리 비용, 운임료 증가하는 것 당연한 거죠. 보험료까지 포함하고. 그러면 이건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번에 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2분기 실적이. 그리고 원재료 가격 변동, 이건 국제 원재료 가격 변동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땅 파가지고 원재료가 나온 게 아닌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자원까지만 있었으면은 세계를 진짜 장악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진짜 아까워요. 그리고 또 하나, 재고자산 가치, 수요 예측을 100% 잘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사왔는데 물건이 많이 팔릴 줄 알고 물건이 많이 만들었는데 딱 그만큼 팔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재고가 남잖아요. 재고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재고 자산이 그쵸, 가치가 하락됩니다. 시간의 진부화 때문에 못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져요. 모든 것들이. 왜? 돈 주고 사왔잖아요. 돈 주고 사왔는데 재고자산 가치가 과거에 사왔던 그만큼이 안 되면은 그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실적 변수입니다. 실적 변수. 변동성입니다. 변동성. 구글이 실적이 변동할 만한 것들이 경기가 한 10년 중에서 한 번 정도 안 좋아지면 광고 수익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서 실적이 부진할 수 있는 요인이 경기 침체라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런 거에 부침이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이건 매 분기마다 이런 것들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만약에 2026년도 5년도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당장 한 달 뒤에 있는 1분기 실적이 걱정이에요. 우리는 매 분기마다 걱정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지뢰밭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어떻게 한다? 이상한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보면 이상해요. 실적 발표일을 앞둔 시점에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 전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으로 투자를 했는데 막상 실적이 나올 때쯤 되면은 움츠러들어요. 설마 이 실적 안 나올 것 같은데 왠지 두려운데, 마치 성적표를 받기 전 일주일 전에 왠지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뀌는 느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조업인데 산업 체제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나라에서 땅에서 원자재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있다면은 우리나라 또 내수가 작잖아요. 인구도 점점 감소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수출을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수출하게 된다면은, 자, 먼저 수출하는 제품을 좀 볼게요. 다 경기 민감성 제품이에요. 볼게요. 반도체. 경기 민감주예요. 반도체가. 경기 호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PC라든지 과거부터 그런 쪽에 IT 제품에 대한 이제 수요 증가, 하락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IT 제품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고요.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경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금리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반도체, 그러니까 자동차 쪽이.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이긴 합니다만은 내구 소비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으면 좀 더 타지 뭐, 2년 더 타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IT 제품 경기가 안 좋고 물가 오르고 그러면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은 교체 주기를 뒤로 좀 더 이연을 시키잖아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동차 다 들어가요. 자, 이런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산업이 모두 대부분이 경기 민감주라는 얘기예요. 경기에 흔들리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글로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전 세계,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대만하고. 그리고 또 금리, 유가, 환율, 진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써가지고 투자를 해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 와, 그러면 글로벌 시장의 최고 고수들만 있네. 대한민국에서 투자자로 산다는 얘기는요, 글로벌 고수예요. 이러한 변동성, 이걸 다 감안하고 투자한다는 거. 완전히 초감각적,
동물적 감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 있다면은 이 동네가 작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만약에 미국인들이다. 미국인들 중에서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걸 국가별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은 한국이라는 종목, 한국을 만약에 종목이라고 생각한다면 투자 비중이 3%밖에 안 된대요. 3%. 뭐 편입을 하든 말든 별 관심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 때문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업종의 충격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수 전체로 파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 지금 올라서 좋은데 아까 얘기했죠. 반도체는 사이클 종목입니다. 경기 사이클 종목이에요. 투자가 언제 AI 투자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공급 과잉에 대한 약간의 시그널만 나오면은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골도 깊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샴페인을 지금 뚜껑을 열까 말까 지금 이러고 있고 약간 열었죠. 나중에 샴페인을 다 열고 나서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지금 증권가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들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반도체 D램 수출 증가세가 언제부터 둔화가 될지, 올해부터 둔화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피크아웃이 언제냐, 그 부분이 지금 남겨놓은 과제예요. 경기 민감주에서 최악의 단어는 피크아웃. 야, 지금이 끝이야. 앞으로는 하락세야. 그러면 실적은 좋아져도 주가는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 보면은 그거 보고 먼저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 의존도가 또 지나치게 높아요. 이 국내 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외부에서 뭔가 자금 수혈이 돼야지 전체적인 이게 붐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빠져나가면은 그러니까 썰물과 밀물이 너무 심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안에 있는 자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국민들 대부분이 다 자금들이 다 부동산 쪽에 가 있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에다가 투자하는 비중이 낮죠. 퇴직연금도 비중 거의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국내 자금조차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한 거 보세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문맹국이었잖아요. 문맹국. 사기 집단들만 있는 곳이란 말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술을 권하는 친구는 사귀어도 주식을 권하는 놈하고는 일절 사귀지 말아라는 말을 10년 전에까지 그 얘기가 났어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그렇게 불신의 대상이었고 작전 세력의 대상이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의 어떤 연기금이 비중을 많이 가고 무슨 퇴직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담습니까? 이 사기 집단, 이 조직에. 과거에는 그랬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때 작전 세력 한다라는 어떤 그런 조직들을 그때부터 잡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또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까지 계속 이어져서 그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상한 부실 기업들 퇴출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좀 개선의 의지를 보여준 거는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산업 자체가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가 어렵다. 해소는 하는데 그 문제가 그 뒤부터 그 넥스트가 문제란 얘기예요. 자, 정부의 대응을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진짜 최악이었죠. 이거 물적 분할까지는 법적으로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기업을 전문화된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특화시키겠다. 그래서 물적 분할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쪼개기 상장하는 부분은 이거는 옛날 재벌들의 못된 짓거리였죠. 이거를 지금 뭐 중견기업까지 지금 쫓아가지고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기예요. 사기예요.
이 사기를 지금 당연한 거라고 지금 인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개판이었던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관습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 불공정 거래 같은 거 패가망신 시키겠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래요. 자식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주가 억누르기 있잖아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상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실상 자식한테 싼 값의 회사를 넘기기 위해서 상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비상장 같은 경우는 PBR 기준 0.8로 세율을 매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상속세를 매기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PBR 기준이 아니죠. 시가 방식이죠. 시가 방식. 시가를 낮춰버리면 세금을 덜 내요. 그래서 자식한테 회사를 헐값에 세금 부담 없이 넘기기 위해서는 상장을 하고 나서 입 다물고 시장과 소통 안 하고 실적 엉망으로 만들고 방만한 경영을 의도적으로 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을 낮춰서 기업을 헐값에 넘기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기 집단입니다. 이게 없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안 완전히 점포 정리, 세일, 그거죠. 점포 정리죠. 디스카운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건 참 잘하는 거예요. 배당 확대 유도. 근데 쉽지가 않아요. 기업이 지금 우리가 배당할 처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배당으로 지금 막 돈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버리면 못해요, 이거. 이거는 사실상 유도를 하고 이렇게 분리과세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면 최대 주주한테 약간 베네핏을 준다는 얘기인데, 근원적인 해결은 안 돼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를 어떻게 합니까? 북한 때문에, 북한하고 사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사이가 좋아질까요? 얼마 전에도 또 미사일 쏘고 막 그랬잖아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못한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못한다는 게 가장 크대요, 비중이.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신산업을 육성한다는데 과연 저 육성이, 우리가 육성한다고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과연 얼마나 먹힐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경쟁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AI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미국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저러고 있는데, 그렇죠? 똑같이 해서는 안 되죠. 반도체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이상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모르고요. 우주, 바이오, 과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체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우리 전 국민들이, 소확개미들이 지금 동학개미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유동성까지 올려놨고, 최근에 외국인들까지도 약간의 합세를 하면서 지수가 올라갔잖아요. 그 안에는 반도체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아무튼 간에 코스피 7,000포인트 정도를 달성하면은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볼까요? 그럼 아까 지금 지수를 갖고 왔어요. 코스피 지수 과거 10년 동안의 지수인데, 여기가 만약에 6,000포인트라고 해요. 자, 올라갔어요. 6,000포인트. 앞으로 20년 동안에 만약에 차트 흐름을 제가 그렸습니다. 똑같이 6,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를 가지고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 번만 해소되면 거기서부터 끝입니다.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다는 얘기가 지수가 계속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평가된 것이 원래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얘기고, 불편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지금 7,000포인트로 가가지고 해소가 된다는 얘기는 일회성으로 오른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슈퍼가 아니라 슈퍼 사이클. 사이클이라는 얘기는 언젠가는 올라갔던 것이 다시 제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실상 우리가 가치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자, 이 상황에서 우리는 최상의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
실적을 보시라. 뉴스를 보지 마시고 수급을 보지 마시고 기관이 사느냐 외국인들이 사느냐 따라하지 마시고 실적 중심으로 가는 게 바로 가치 투자의 첫 걸음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